자,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세보다 저렴하고요. 대출 잘 나오고요. 거래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를 국가에서 모두 정리해주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건지당 아래건 무조건 말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하고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경매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낙찰하면 그게 끝이에요. 또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이것도 경매는 승계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인문적인 장점은요. 내가 내 자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물론 이걸 통해서 재테크도 가능하시지만 본인의 자산을 지킨다는 형태로 공부를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본주의의 돈의 흐름을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나를 강하고 단단하게 성장시켜준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매라고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있거든요. 뭐냐? 시세보다 높게 살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감정가보다도 높게도 낙찰이 된다고.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그걸 잘못 들어가게 되면 덤탱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금을 손해볼 수도 있고요. 보통 본인이 응찰을 했는데 최저 보증금을 넣고 응찰을 했는데 뒤에 가서 알고 보니까 권리관계에 대해서 해서 잘못했더라. 이러면 입찰금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재경매에 다시 나오게 되죠. 자, 세입자의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대지권이 없다. 근데 여러분 대지권이 뭔지 잘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 없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를 딱 떼보시면은요. 대지권이라는 게 대지권 비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의 땅덩어리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 안에 아파트를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네 동 이렇게 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 이 아파트에 있는 세대들이 이 땅에 대한 부분은 대지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한 개의 땅에 내가 내 건물을 단독으로 이렇게 지을 경우 이거는 대지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냥 토지와 건물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대지 안에 여러 명의 이런 집합 건물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유추해 볼 수가 있냐면요. 경매 물건 중에 대지권 비율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높은 게 좋습니다. 높은 게. 그런데 고층 빌딩으로 가면 갈수록 대지권 비율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결국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건물은 사용연수가 40년이 되면 건물 가치를 인정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파트 값이 올라요. 올라요. 그럼 뭐가 오르는 겁니까?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이 건물값이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지 비율이 요만큼인가 하고 대지 비율이 요만큼인가 하고 가치가 어느 게 있다는 겁니까? 큰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합 건물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한 동을 한 호수를 이렇게 취득을 한다면 그 대지권 비율을 찾아보시고 비율이 높은 게 더 좋은 물건이라는 걸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중수 이상이 되셔야지만 아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계속해서 자, 미납 관리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현장 임장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셔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보통 본인의 물건이 경매로 들어가는 걸 압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세를 계속 내고 싶습니까? 관리비를 내고 싶습니까? 안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미납 관리금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야 뭐 크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고급 아파트들은 관리비용에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들 상가를 낙찰 받으실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관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나가셨을 때 임차인에 대한 조사도 하셔야 되지만 관리실에 들러서 관리비가 얼마 정도 미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인문학적인 단점으로는 자, 이 모든 책임은요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경매는 본인 스스로 갔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 굳은 일들, 인도라든가 명도에 대한 부분, 이런 모든 일들이 본인 스스로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고 나서 임차인에 대한 부분, 요 임대도 본인 스스로 다 맞추셔야 되죠. 자, 대출도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 곳에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이율도 싸고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곳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매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과연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어떤 부동산을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부동산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아파트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부동산 하면 아파트. 왜냐? 아파트가 부동산의 지표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뉴스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식주 중에서 이 주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대부분이 지금 아파트라는 거니까. 근데요, 이 부동산 전체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는 비중이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파트만 생각하고 있는데. 자, 맞춰봅시다. 네? 7%. 7%? 자, 또. 시간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2%입니다, 2%. 아파트 2%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중에. 그러면 여기 공인중개사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공인중개사가 지금 그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배출된 인원이 약 4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한 11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중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아파트에 중개 종사자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공인중개사들. 70%. 중개 실무 들으셨죠, 저한테? 네? 중개 실무 들으셨죠? 모르겠네요. 저는 아파트 알겠지, 네, 90%입니다. 90%. 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 중개만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동산 중에 토지 비중은 얼마 될 것 같아요? 토지. 90%까지는 너무 썼다. 40% 정도 됩니다. 네, 40% 정도. 자, 그러면 토지에 종사하는 중개사들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나 토지 좀 할 줄 알아. 2%. 근접하셨는데 4%입니다. 4%. 자, 이 비중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이 비중이.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께. 모두가 알고 있는 걸 하게 되면 결국은 돈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공인중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걸 하냐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해야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과연 여러분들이 그리 좋아하는 아파트, 주택시장은 앞으로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거는 각 역대 정부가 아파트 가격 변동률입니다. 그 각 정부별로. 이명박 정부 때는요,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자, 이건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집값 잡는다 하는데 지금 역대급 이렇게 집값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건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지금 했는데 과연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자, 요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께 짜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EBS의 이웃나라 이야기라든가 뉴스타파에서 방영된 부분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만들어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저희가 일본이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다 일본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본 시장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 현재 여기가 197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일본에 대한 집가 변동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도쿄 수도권 소재의 92.4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의 추이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1985년도 자, 1985년도부터 1991년도 사이에 이렇게까지 집가가 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과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때만 하더라도 버블은 전혀 없다. 아직 올라갈 여력 충분하다.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일본 경제 넘버원 절대 버블 아니다. 자, 이때부터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지금 집 안 사면 앞으로 계속 못 산다. 집값이 쌀 때 집을 사라. 이때까지도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러고 있어. 그러고 나서 이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더 늦기 전에 집을 처분하라면서 얘기합니다. 네. 이때가 이런 문구들이 내 집 마련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불가능하다. 이럴 때 집 안 사는 사람 바보다. 서민들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 불패, 부동산 무너지지 않는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부동산이다. 이럴 때가 바로 1990년도 부동산 거품이 극에 닿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본에 대한 이런 부동산 거품이 왜 꺼지게 됐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에서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주름잡던 시절입니다. 미국을 따라잡는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달러당 약 250엔이었어요. 그 일본이 너무 커지니까 5개 강대국이 다 모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모여서 프라자 합의를 합니다. 뭐냐? 달러당 250엔 하던 걸 순식간에 100엔으로 평가 절상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래 되면은 일본이 더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가치를 돌리니까. 자, 수입을 할 때는 훨씬 싸게 수입할 수 있죠. 근데 일본은 수출 국가죠.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수출이 안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불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조업에 대한 타격을 받고 경기 둔화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 금리를 5%에서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내려야죠.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을 하시면서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를 하실 때는 금리에 대한 부분과 반드시 연동을 시킬 줄 아셔야 돼요. 자, 금리가 오른다 하면 집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떨어진다. 자, 그러면 금리가 내리면은 오릅니까? 내립니까? 오를 확률이 높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전세를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세 가격이 1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갖다 은행에 넣어 놓습니다. 근데 금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전세를 받으려 할까요, 말까요?
전세를 안 받고 월세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반전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월세로 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세를 내는 집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되죠? 폭등합니다.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럼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면 그게 결국은 집값을 밀어 올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금리의 집값과 연동성입니다. 반대는 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대출금리를 이렇게 2.5%로 파격적으로 내리기 시작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남아들죠. 시중에 남아드는 그 유동성이 다 부동산에 집중이 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일본의 법인들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6년도부터 90년도 사이에 땅값이 이렇게 3배나 폭등을 하게 돼요. 일본에.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일본의 집가 변동률입니다. 보시면 88년도부터 이렇게 93년도까지 유례 없는 폭등을 했다는 걸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는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도쿄의 콘도 가격이 전용 72제곱미터의 콘도 가격이 80년대 초에는 2,500만 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91년도 폭등하는 이 시점에는 7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단기간 한 3배 정도가 폭등을 하죠. 상승률이 약 280% 정도. 자, 그럼 한국에는 그런 계기가 없느냐? 한국도 있습니다. 반포 주공 1단지거든요. 전용 105제곱미터입니다. 여기 2006년도에 11억 8천 정도 했어요. 그런데 20년도에 지금 34억을 합니다. 당연히 폭등했죠. 폭등률은 288%. 자, 방금 우리가 본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비슷하죠. 상승률이. 이 당시에, 갑자기 안구정화가 되네. 누구죠? 네, 송혜교입니다. 송혜교가 뉴욕의 세계에서 가장 집가가 비싸고 세계 경제가 집중되어 있다는 뉴욕의 맨하튼에 이렇게 콘도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약 18억 정도에 매입해서 22억에 매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 차액이 한 3, 4억 정도 났는데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이게 22억 정도의 매매가 됐는데 아까 저희들 보여드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네? 지금 이미 서울 반포, 서초 여기가 미국의 맨하탄의 주택 가격을 따라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보다 훨씬 능가했다는 얘기죠. 이 송혜교는 여기 가가지고 여행 갈 때는 한 번씩 임대도 안 냈대요. 본인 혼자 그냥 묵고 오고 이랬다더라고.